30년간의 침묵이 깨지는 데에는 단돈만 원짜리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손자의 손에 들려 온 흰 봉투가 평생 참아온 나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버렸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나만의 목소리가 어떻게 한 가족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담소 채널은 여러분의 작은 응원으로 더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대전에 사는 75세 박순자입니다. 석 달 전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서울에서 한 달 정도 머물 것을 권했고, 그래서 큰아들 집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들 집은 예전에 내가 서울에 장만해뒀던 아파트였습니다. 큰아들 명수가 결혼할 때 결혼 선물로 주었고, 작년에는 아예 그 이름으로 증여까지 해주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였습니다. 집이 넘어간 뒤로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미소를 지었던 그녀가 이제는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그녀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언제나 무언가 냉랭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거칠게 두드리고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흰 봉투를 내 무릎 위에 툭 던지듯 놓으며 어버이날이라 용돈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거지에게 동전 던지듯한 그 행동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내 가치가 고작 10,000원짜리로 평가받는 것 같아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보다 더 서러웠던 건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오신다며 서로 마주치면 불편할 테니 방에만 있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72세의 나이에 내가 직접 마련했던 집에서 나는 감금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은 봄날이었고 거리는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방 안에서 봄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딱 한마디, 아들이 출근 전 어버이날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해주었다면 이토록 서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친정어머니가 온 것 같았습니다.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인사가 오갔고 방 안에 혼자 있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밖에서는 즐거운 어버이날 축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밖에서 들려온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냐며 눈치가 없는 노인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왔으면 인사라도 하든지 아니면 잠시 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렸고 수진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방에만 있다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방해될까 봐 조용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마주했지만 다투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모시는 딸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어버이날 선물로 무엇을 샀는지 묻는 말들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딸 미경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축하하며 안부를 묻는 딸에게 괜찮다고 둘러대려 했지만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결국 10,000원짜리 봉투 이야기부터 방에 갇혀 있던 일, 그리고 수진 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침착한 미경이 격분하며 당장 서울로 오겠다고 했지만 나는 말렸습니다. 남매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보니 2개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 체크카드로 650만 원짜리 안마의자와 350만 원짜리 일본 온천 여행 패키지가 결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카드는 수진이 병원비 결제를 위해 맡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허락도 없이 1,000만 원이 결제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10,000원짜리 봉투를 주면서 자신의 친정에는 내 카드로 1,000만 원을 썼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넘겨야 할지 아니면 말해야 할지.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카드 결제 내역을 보여주었고 미경은 분노했습니다. 안마의자와 여행 패키지가 모두 수진의 친정으로 배송되고 예약된 것을 확인한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작년에 아파트를 증여한 것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은혜를 저버린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미 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미경의 법조계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은 명의 도용에 가깝고 부양 의무 태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고 카드 무단 사용권을 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황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경도 형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녁, 아들 내외가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명수는 카드 내역을 보여주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고 수진은 잠시 빌렸다가 갚을 생각이었다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휴대폰을 확인하자 안마의자 배송 완료 메시지와 여행 예약 확정 문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로 화장품, 옷, 가방 등 수백만 원어치를 더 결제한 내역도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짐을 꾸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라서 참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10,000원짜리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쉬운 게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사람 취급을 안 한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미경과 함께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2주간 서울의 임시 원룸에서 지내며 법적인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내역, 증여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미경의 법조계 친구가 직접 찾아와 상담해 주었고 증여 취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카드 무단 사용은 범죄이고 방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부양 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짧게 통화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도 문자를 보냈지만 읽기만 했습니다. 미경은 그동안 내가 아들 내외에게 준 것들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신혼집 가전제품, 수진 친정 아버지 수술비까지. 그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내 카드를 마음대로 쓰는 것이라니. 준비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증여 취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에 서명하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취소된다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은 그들이 먼저 했다고 말했습니다. 돈도 집도 아닌 내가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권리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받고 나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다만 진작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후로 아들 내외에게서 용서를 구하는 연락이 왔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보고 싶지 않다고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챙겨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미경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돌아가 푹 쉬라고, 자신을 위해 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릎보다 더 아팠던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그리고 미경에게 잔잔히 웃어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나는 대전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잘 받아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예쁜 옷도 사 입었습니다. 미경이 권한 그림 수업도 다니기 시작했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내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명수와 수지는 여전히 연락해 오지만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움보다 담담함이 더 큽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는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고 무단으로 사용된 카드값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저를 위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75년 만에 찾은 내 목소리, 여러분에게도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인생담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따뜻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